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 방문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가 둔화되고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휘발유값 인상이 복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수독 젊은이들이 플로리다와 텍사스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주행 보조 장치를 끌 수 있게 만들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가 UFO 목격자를 제보하는 홈페이지가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한인을 비롯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방문객이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에는 월간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기면서 올해 들어서 총 62만여 명이 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오동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61만 8,6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7.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60만 5,909명보다 2.1% 높은 수준으로 미국에서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이 완전히 회복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방한한 미국인은 10만 4,823명으로 작년 7월 5만 3,942명과 비교해 94.3%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7월 9만 7,428명보다 7.6% 더 많았습니다. 한국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 6,417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4월 10만 8,818명을 기록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올해 방한 미국인 관광객은 61세 이상이 10만 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51세부터 60세까지 그룹이 9만 6,516명으로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뿐 아니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7월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103만 2,188명이며 국가별 순위는 중국이 22만 4,8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과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 오동윤입니다. 하와이 화재 사건은 피해를 입은 하와이 주민들에게 있어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가족들도 많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하와이 마우이 섬의 전력망 복구를 위해서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서경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마우이섬 산불과 관련해 9,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프라법을 통해 지원되는 이 예산은 송전선 강화, 나무 전봇대를 내화재류로 교체하고 스마트 스위치 설치, 안전지역으로 관제센터를 이동하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 투자는 정전 가능성과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전력망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우이 섬에서는 지난 8일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115명이 사망했고 아직까지 수백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 참사에도 남서부주를 방문하는 등 선거운동에 주력하면서 화재 참사 대응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휴가 중인 지난 21일 마우이 섬을 찾은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가 4,200가구에 1,6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연방정부 직원 1,000명이 마우이 섬에서 현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택 임대료 인상이 둔화되고 중국의 디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위원회의 고금리 정책 등이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중고차 가격과 의료비 등이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에 복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정유 공장 폐쇄와 세계적인 생산량 감축 등으로 인해 한 달 전 갤런당 3,007달러에서 3,008달러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평균 휘발유 소매가는 지난해 갤런당 5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하게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 가격은 정책 위반자들이 좌우할 여지가 별로 없는 지표라는 이유로 연준 관리들에 의해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은 가계 소비에 매우 중요하고 이 가격이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에 간과할 수 없는 지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유가는 항공료, 여행 등 다른 연관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큰 지표입니다. 중고차 가격도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불확실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러가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가능성도 자동차 재고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병원들이 급증한 인건비와 서비스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의료비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욕에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는 소식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이들이 어디로 떠나느냐 하면은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대체로 날씨도 좋지만은 생활비도 싸고 세금도 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정보회사 스마트에셋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2021년 기준으로 연소득 20만 달러가 넘는 26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고소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는 2,175명, 텍사스는 1,909명이 유입된 반면에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5,062명과 4,495명이 각각 빠져나갔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젊은 고소득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오스틴이나 마이애미 등이 새로운 기술 핫스팟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오스틴은 애플, 인텔, AMD 등 첨단 기업들의 연구소와 핵심 시설들이 있으며 삼성전자도 이곳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소득세가 없다는 점도 젊은이들을 끌어당기는 요인입니다. 지난달 스마트에셋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서 연간 20만 달러를 버는 소득자의 경우 뉴욕에서 살 때 생활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5만 5,186달러가 남지만은 오스틴의 경우에는 14만 2,050달러가 남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오스틴으로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8만 5,864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재택근무라는 출근 문화가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다시 출근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직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앤디 제시는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최소 3회 출근해야 한다는 정책을 준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시는 회사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려는 회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회사 정책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면서 내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직원들은 아마존에 남을 수 있는 전망이 암울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은 사무실 복귀 정책은 경영 성과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무기한 원격 근무 정책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거의 없고 과거에는 상황에 따른 제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5월 1일자로 전일제 직원들에게 원격 근무를 끝내고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통보를 했고 직원들은 사무실 출근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만이 재택근무를 직원들에게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의 대명사격으로 불렸던 화상회의 서비스 줌 또한 이달 7일 사무실에서 80km 이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구글도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주 3회 출근할 것을 요구를 했고 애플도 주 3일 사무실 출근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요즘 자동 오토 파일럿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 파일럿으로 운행하던 중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얹혀 놓아야 하는데 일정 기간 핸들을 잡지 않고 있으면 경고음이 나오게 됩니다. 도로안전교통국은 이에 대해서 문제는 테슬라가 제조 과정에서 주행 보조 장치를 끌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달 테슬라에 서한을 보내서 오토파일럿 기능만으로 장시간 차량을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변경 사항과 관련해서 각종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서한에서 이 기능이 차량에 도입이 되고 해당 기능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면서 더 많은 운전자가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운전자의 부주의를 늘리고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제매체 CNBC는 보안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운전자의 개입을 지시하는 경고음을 끈 채로 장시간 주행할 수 있는 설정이 존재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경고음 알림을 끈 상태로 자율주행을 방치하게 하는 설정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자의 부주의를 조장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연방국방부가 미확인 비행 물체 UFO죠.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방부의 전 영역 이상 현상 조사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함과 동시에 미확인 이상 현상이라고 불리우는 목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소는 지구 6회공 우주 등 모든 지역에서 발견된 미확인 이상 현상을 연구하고 관련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2022년 7월 미국 국방부 산하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공개된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확인 이상 현상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바로 식별할 수 없는 공중에 떠 있는 물체, 우주 또는 물과 같은 서로 다른 영역을 이동하는 물체, 또는 장치, 처음 두 정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수중 물체를 미확인 이상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UFO라는 용어가 유행에 뒤처지고 보다 포괄적인 용어인 미확인 이상 현상으로 대체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대 교지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 다트머스를 제외한 7개 대학이 지난 입시에 SAT 점수를 제출한 학생 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유펜의 경우 2022년 신입생 가운데 70%만 입학 전형에서 SAT 점수를 제출해 전년의 79%보다 약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코넬대는 59%만이 SAT 점수를 제출했고 컬럼비아대는 68%, 프린스턴 85%, 하버드 88%, 예일대는 83%만 SAT 점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원자들이 제출한 SAT 중간 점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7개 대학의 2022년 신입생 SAT 중간 점수는 모두 1,500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예방센터의 2022년 전국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곳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로 174.1명, 2위는 101.5명의 테네시주 데이비슨 카운티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브롱스가 가장 높았습니다. 브롱스는 지난해 마약류 진통제 및 헤로인 등의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한 주민이 90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5.9명으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퀸즈는 사망자가 501명으로 집계돼 인구 10만 명당 22명을 기록하며 뉴욕시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 472개 가운데
현재 장애인법에 따라 장애를 가진 승객을 수용할 수 있고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한 역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해 해당 문제와 관련된 2건의 집단 소송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2055년까지 뉴욕시 전철역 95%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추가하겠다고 약속하고 67개역을 공사 우선순위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전철역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 20개 역의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2026년까지 완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교통부는 지난 29일 연방관보에 2007년 버겐카운티 경전철 연장안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작업을 허용한 의향서 철회를 게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제출한 평가서에 로컬 정보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뉴저지 트랜짓은 경전철 연장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 평가서 작성에는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돼 연장안 승인을 위해서는 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맑은 가운데 기온과 습도 모두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은 가운데 구름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네, 서경희 아나운서가 휴가로 인해서 일주일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서경희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성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